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전통과 역사의 뒷면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는 김치와 고추의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지탱했지만 동시에 산천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주거 문화와 의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추의 대항해 시대와 김치의 붉은 혁명. 먼저 우리 식탁의 주인공, 김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한국인은 고추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매콤한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추의 고향은 사실 우리 땅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으려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대신 이 매운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고추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은 1592년 임진왜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추를 일본에서 건너온 겨자라는 뜻으로 외겨자 혹은 남쪽 오랑캐 땅에서 온 풀이라는 뜻으로 남만초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초기 고추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서를 보면 고추에는 독이 있어 일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으로 쓰기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 무서운 톡초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1700년대 중반까지도 김치는 우리가 아는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하얀 채소 절임이었죠. 배추 역시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배추는 잎이 사방으로 벌어진 형태였습니다. 이를 비결구배추라고 부릅니다. 안일비와 매슬결, 그리고 공구자를 써서 잎이 공처럼 둥글게 뭉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배추는 원래 중국 북부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땅에 들어온 뒤에는 지금의 상추처럼 잎이 얇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속이 꽉 차고 뚱뚱한 배추는 1900년대 초 중국에서 들여온 품종을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 등이 우리 풍토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은 평생 단 한 번도 우리가 먹는 빨간 배추김치를 구경조차 못하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온돌의 보급과 민둥산의 비극. 이제 우리 주거 문화의 핵심, 온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돌은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래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지금처럼 방 전체를 데우고 모든 백성이 사용하는 방식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온돌의 기원은 고구려와 발해의 쪽구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 전체가 아니라 벽면을 따라 길게 니은자 형태로 구들을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거나 앉아있는 방식이었죠. 고려 시대까지도 온돌은 노인이나 환자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대개 마루에서 혼이불을 덮고 지냈습니다. 온돌이 방 전체를 데우는 전면 온돌로 확산된 것은 조선시대, 특히 16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 지구 전체에 소빙하기가 찾아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돌이 급격히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의 대중화는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온돌방 하나를 하루 종일 데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조선 후기 인구가 급증하고 모든 가정이 온돌을 사용하자 한반도의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 주변의 산들은 1700년대에 이미 붉은 흙이 드러날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은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내려 강바닥이 높아졌고 이는 잦은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산의 주인인 호랑이와 표범들이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배고픈 맹수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왔고 이는 호환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너무 흔해서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장례를 치른다는 농담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산을 잃은 사람들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밭을 일구는 화전민이 되었습니다. 불화, 밭전, 백성 민자를 써서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의 활동은 산림 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푸른 숲은 1970년대 이후 국가적인 녹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지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이 민족의 자부심과 여성의 눈물겨운 노동. 세 번째 주제는 우리 민족의 상징, 흰 옷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서 흰 옷을 입는 백이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하얀색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노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수백 년간 백성들에게 흰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교 예법상 흰색은 상복의 색이었고 화려한 색깔 옷을 입어야 국운이 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흰 옷을 고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옷의 색깔을 넣는 염색약은 쌀 몇 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염료를 구할 길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흰 옷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흰 옷이 때가 너무 잘 탄다는 점이었습니다. 세탁기도 비누도 없던 시절 흰 옷을 하얗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은 잿물을 내어 옷을 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그런 다음 무거운 빨래 보따리를 이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물에서도 얼음을 깨고 방망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 샤를 달레는 그의 저서 조선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빨래를 위해 태어난 것 같다. 그들은 밤낮으로 냇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그 소리는 조선의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교향곡 같다. 하지만 이 소리는 낭만적인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관절은 휘어졌으며 평생을 빨래 노동에 저당 잡힌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하얀 옷 한 벌을 위해 엄청난 노동력이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지만 가난과 관습은 그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고려장은 역사가 조작한 끔찍한 가짜뉴스. 이제 우리가 조상의 악습이라고 믿었던 고려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린다는 이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가짜뉴스입니다. 고려시대의 어떤 정사 기록에도 이런 풍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효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불효죄는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럼 고려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조선인은 자기 부모도 버리는 야만인들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실제로 오바스테야마라는 노인 유기 전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리는 산이라는 뜻이죠. 또한 고대 그리스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부 지역에서도 식량이 부족할 때 노인을 유기하는 세니사이드 풍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엮어 마치 고려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소설과 교과서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셈입니다. 미역국과 고래의 지혜, 초학기가 말해주는 진실. 마지막으로 생일날 꼭 먹는 미역국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역은 누가 처음 산모에게 먹였을까요? 그 근거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문헌인 초학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학기는 729년경 당나라의 학자 석연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일종의 유서, 즉 지식 백과사전입니다. 당시 문장가들이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온갖 지식을 분류해 놓은 책이죠. 이 책에 따르면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먹으며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고려인들이 이를 본떠 산모에게 미역을 먹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동물이 자기 몸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고 그것을 의학적 지혜로 승화시킨 우리 조상들의 관찰력은 1300년 전 중국 지식인들에게도 경이로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자궁 수축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죠. 현대의학으로 증명된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고래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1편에서는 고추의 유입부터 온돌의 비극 그리고 족보와 풍습에 얽힌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는 고난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거짓도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더 투명하게 보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2편 시월드는 없었다. 남기여가와 족보의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율곡 이와 이순신 장군이 왜 외가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야심한 넓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잠들즈음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